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잘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네, 일단 제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지 24절기 발표자 로니이고요. 이제 마로마버에서 지금 앱팀 개발자로 지금 2년차 앱 개발자로 재직 중이고요. 유니티를 사용해서 앱 개발을 하고 있고, 유니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게임 엔진에 대해서 조금씩 더 궁금증도 생기고, 왜 이런 기능이 있지 하고 이렇게 좀 보게 되고, 또 이제 게임 개발을 보면은 영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통합 솔루션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도 되게 많고, 이런 기능도 있었어 하는 게 되게 많다 보니 조금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번 발표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좀 유추할 수 있다시피 역사와 동작 원리이다 보니까 좀 시간 순서로 좀 소개를 할 거고요. 이제 맨 처음에는 게임 엔진이 이제 등장하기 이전, 그리고 이제 게임 엔진이 등장하고 나서 그 시간대랑, 그리고 게임 엔진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점점 발전이 되는 그 과도기,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좀 나눠졌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엔진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한다기보다는 챗 GPT가 이제 설명한 거를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지라는 절기가 있어, 이 하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했더니 좀 주요 특징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뭐 더운 날씨, 그건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햇빛과 빗방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오늘 느끼고 있고요. 이제 농사일과 수확,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는 특히 이제 농사일과 관련된 계절로서 이제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 작물로는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등이 있고, 이런 작물들이 하지의 기후 조건에 적합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이슬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 사실 몸으로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하지 되게 더운 날씨인데 다들 에어리즘 잘 구비하셔서 이 더운 여름 좀 뽀송하게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의 등장 이전인데요. 이제 엔진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되게 원시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게임 엔진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엔진과 결과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게임 엔진의 코드가 따로 있고 지금 게임 코드가 이렇게 또 영역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엔진 코드다, 뭐 게임 코드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거의 합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코드의 재사용만이 좀 게임 개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발전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제어 코드, 이거를 이제 좀 돌려서 쓰는 이런 관습 같은 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게임, 거기서 이제 잘 동작을 했으면은 그 다음 게임에서도 또 똑같이 쓰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핵심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전문가인 최고 전문가가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서 쉽게 바꿔서 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나온 게 스크립트 언어고, 이 스크립트 언어로 특정 코드를 규격화하고, 이 스크립트 언어로부터 이제 플랫폼별로 변환기를 만들고 하면은 이제 여러 플랫폼의 출시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게임을 좀 보자면은, 최초의 게임이 퐁인데요. 그리고 정글북, 그리고 CLA AGI 이렇게 있는데, 이 퐁, 재밌는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했는데, 이 퐁이 만든 회사에 맨 처음에 스티븐 잡스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네.
훌륭한 사람이셨네, 역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 예, 이게 그거예요. 이제 블락 이렇게 해주는 거. 이제 공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거예요. 아,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정글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코드의 재사용은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오픈소스 같은 데에서 코드 같은 걸 되게 많이 따오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왜 코드의 재사용이 이 시기에 좀 특징적인 뭐 특성이냐, 뭐 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때는 코드를 거의 안 바꿨어요. 그냥 한번 제대로 좀 동작을 하면은 그냥 이미지만 바꾼 그런 게임이 되게 많이 출시됐었는데, 이 정글북이 거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이 정글북 다음에 라이언킹이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얘네는 그냥 코드가 완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바뀌었고 코드가 완전히 똑같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비평이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딱히 그 게임 이름이 생각나진 않는데, 완전 코드가 똑같다 보니까 어떤 격투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서로 다른 이미지인데 그냥 대결이 가능한 게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제 게임 엔진이 이제 탄생을 하죠. 탄생을 했다라기, 이제 짠하고 탄생을 했다라기보단 엔진이란 게 이제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이 엔진이 먼저 이제 나오게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사전 개발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을 하기 전에 좀 이제 하드웨어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선수 작업들인데, 근데 그때는 이런 어떤 그 하드웨어 기기들에 대해서 규격화된 거, 표준화된 게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개발하기 이전에 설정들이 조금씩 비슷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라던가 이제 하나의 공통 분모로 묶을 수가 있게 됐었죠. 그거의 시작이 이제 그 사운드 블래스터라고 해서 좀 이제 오디오를 담당하는 그런 부품인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규격화가 되고 그게 기준이 되면서 이거에 설정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게 이제 조금씩 엔진이었다라고 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나왔던 엔진이라고 해봤자 사실 하드웨어의 제어나 그래픽을 렌더링 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어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진짜 최고급 기술이다 하면서 다른 회사들한테 라이센스도 빌려주고 막 판매도 하고 그러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엔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둠2라는 게임인데,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엔진이다라고 하지만, 이거의 다음으로 이게 진짜 엔진이 좋구나, 엔진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는 이 둠2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이 하프라이프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이 되게 히트를 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에픽 게임즈에서 언리얼 FPS를 출시를 해요. 이게 언리얼 엔진이라는 그거의 시발점인데, 이 두 개가 되게 히트를 치면서 엔진이 되게 좋다, 엔진이라는 걸 좀 써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게임 엔진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언리얼 FPS는 게임이 네, 게임이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언리얼 엔진 하면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냥 언리얼 FPS를 언리얼 엔진 그걸로 썼겠죠. 그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로 이제 특정 기술이나 미들웨어의 등장 이렇게 하는데, 이제 3D 게임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2D 도트에서 점점 이제 3D로 입체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게임 개발 기술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들이 되게 나눠지게 돼요, 게임 개발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픽이면 그래픽, 사운드, UI, UX, 애니메이션, 물리 엔진, AI, 지금도 이 정도 영역이 나눠져 있고, 이때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런 영역들이 전문성을 띠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게임들인데 이때 좀 대표적으로 이 그래픽을 담당했던 그 기업 이름이 넷이머스라고 있어요. 그 넷이머스가 현재는 게임브리오라는 이름의 회사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임이 폴아웃 이렇게 있고요. 이제 국내 게임으로는 이제 그랜드 체이스가 있어요. 저가 정말 즐겨 했던 게임이고 네, 좀 여기서 봐서 되게 반가웠어요. 반가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플 스토리 2에도 그 게임브리오가 솔루션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 이후로는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럴만한 게 사실 지금 경쟁성을 많이 잃었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대게임 엔진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얼리얼이 하나 일을 냅니다. 원래 아까 영역들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얼리얼이 2004년에 얼리얼 엔진 3를 되게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통합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엔진의 모든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엔진 코드랑 그리고 게임 코드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필요한 기능만 쓰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릴리즈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엔진으로 모든 게임 개발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언리얼 엔진 3를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가치를 되게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가치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 그럼 이 언리얼 엔진을 따라서 또 게임 엔진을 내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언제였는지 그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UDK라고 해서 언리얼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가지고 좀 싼 가격에 게임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제 시장에 내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임 엔진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사라지고 현재는 거의 유니티 정도만 남아있는 실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때 시장 경쟁성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그때 게임 엔진의 라이센스가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한 게임 하나의 플랫폼에 내려고 하면은 그때 가격으로 거의 5만 달러? 하나당? 그러니까 플랫폼 내가 2개, 3개 내겠다 하면은 1억은 우습게 넘어가고 타이틀 하나당도 또 5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되게 엄청 비쌌고 그 때문에 국내 게임 회사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 자체 엔진을 개발을 해서 직접 게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그 다양한 엔진들이 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이제 이 언리얼과의 경쟁에서 도태돼서 사라진 엔진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게 이제 거의 유니티랑 언리얼 정도인데 사실 지금도 시장의 점유율은 언리얼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니티는 좀 소규모 게임이랑 인디게임 개발 쪽에서는 아직 되게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개발을 할 때 개발의 구조적인 차이점이 존재는 하긴 해요. 그거는 뒤에 이제 엔진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동작 원리를 하자면은 맨 처음에 그냥 하드웨어 제어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점점 얘네들이 게임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들의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미들웨어 발전을 하면서 되게 여러 영역들이 전문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눠진 영역들인데 더 세분화되고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런데 조금 한번 간단하게만 나열을 해봤습니다. 좀 너무 많죠. 뭐 렌더링이 있고 그리고 배경을 좀 이제 나타내주는 뭐 스트리밍 테러인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물리학 뭐 이런 거 있고 사운드 있고 그리고 패스 파인딩이라고 해가지고 AI도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이 AI라고 하지만은 사실 진짜 AI가 지금 저희가 쓰는 챗GPT 뭐 이런 AI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 어떤 A 알고리즘이었나?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조금 알아서 좀 길 찾게 해주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그런 AI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그림으로 좀 보자 하면은
이런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괴상한 그림이 나오는데 좀 보기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거를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서 좀 더 단순화된 그림을 보자 하면은 맨 밑에 이제 하드웨어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미들웨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인터페이스 이제 사용자와 게임이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받는 그쪽 영역이 있고 그 사이에 게임 데이터 그리고 그 옆에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란 건 이제 어떤 기능을 내가 구현해야겠다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크게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주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작을 하고 저 업데이트라는 그 저 루프를 한번 돌게 됩니다. 중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게임을 끄면 그냥 끝나고 이렇게 그냥 3가지 단계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밑에 이제 업데이트 단계에서 또 그 루프를 돌 때 여러 가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 스테이트 확인하고 이펙트 확인하고 사운드 확인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되게 거치고 이 루프를 계속 돌면서 결국 이 저희가 구현한 뭐 로직이나 뭐 사운드나 이런 이펙트나 그런 것들이 저희 눈에 보여지면서 계속 그 저희가 즐기는 그 게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예시를 들자면 이제 몬스터 오브젝트가 우리 눈앞에 오기까지 그건데 여기서 이제 5번 게임 루프 처리가 있거든요. 얘는 이 5번 5번째 단계라기보다는 그 1번부터 7번까지 이 친구들을 좀 이제 총망라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5번에 있는 거는 조금 좀 잘못 들어가 있다. 잘못 맞으신 건가요? 사실 이거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요? 사실 그냥 예. 대변인으로 하는 거예요? GPT의 목소리로 한번 제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리소스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몬스터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몬스터의 모델이나 애니메이션, 텍스처 그리고 몬스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이제 로드를 해와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올려놓는 그 작업 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게임 엔진에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컴포넌트, 뭐 기능들 이런 친구들을 그 몬스터 오브젝트에다 집어넣는 단계. 그러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고 근데 이 애니메이션도 사실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 중에 하나고요. 이 물리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물리 시뮬레이션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만드는 뭐 길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록 코딩을 막 돌려가지고 해석해서 이렇게 뭐 저 목표물을 찾아가라 뭐 이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컴포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몬스터 오브젝트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번 단계까지. 그리고 6번은 렌더링이라고 해서 저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유저 인터페이스는 저희 유저와 게임 사이의 그 상호 그 인터랙션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7가지? 6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던 이제 유니티와 언리얼의 그 개발적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크립트 안에서 그 구조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유니티랑 언리얼이랑 가장 큰 차이점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언리얼에는 뎁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보시면 유신 컴포넌트라고 해서 얘는 컴포넌트 밑에 바로 그 컴포넌트의 종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종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언리얼에는 액터 컴포넌트 밑에 씬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단계가 하나 더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씬 컴포넌트가 될 수 있는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뎁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게임 개발을 하면서 유니티와 언리얼을 둘 다 써보시고 되게 오랫동안 게임 개발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발적으로 어떤 게 더 용이한가는 솔직히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들 말을 인용을 해보면 유니티가 조금 더 편했다고 합니다. 저 뎁스가 하나 더 있는 이유도 솔직히 저는 아직 감은 잘 안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
이 컴포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제 모노 비헤이비어라든지 애니메이터 뭐 이런 친구들을 비헤이비어라고 해가지고 컴포넌트에 붙여서 게임 오브젝트, 그냥 게임 오브젝트는 빈 껍질이거든요. 그 빈 껍질들 안에 저 비헤이비어라는 친구들이나 뭐 트랜스폼이 위치, 뭐 각도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을 넣거나 해가지고 다 컴포넌트화 해서 그런 정보들을 빈 오브젝트 안에 넣어서 하나의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얼리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유니티 개발 원리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유니티 개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가 가장 먼저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빈 껍데기예요. 그냥 그 빈 껍데기가 있고 그럼 그 빈 껍데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주자 해서 그 원하는 것들이 이 컴포넌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컴포넌트 개념이 진짜 너무 편하고 정말 막 혁신이다라고 막 하시는데 오래 게임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좀 되게 너무 혁신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클래스 상속 구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단점도 많아요. 상속을 하다 보면은 안 쓰는 그 베이스 클래스에 안 쓰는 것도 되게 많고 그 메모리 로스도 좀 생기는데 이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지 관계가 아니라 해지 관계거든요. 해지 관계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그때그때 구현해서 넣어주면 돼. 이러다 보니까 정말 편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호출해 주냐, 언제 이 기능들을 행동을 해 라고 말을 해주냐, 그거 단계가 이제 메시지와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래서 모노비헤이비어라고 해서 그 모노비헤이비어를 이제 상속받는 어떤 컴포넌트들은 그 유니티 엔진의 제어를 받게 됩니다. 스타트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뭐 이런 등등 이제 호출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메시지를 호출을 받으면은 그 친구들이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는 그 호출을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에 한해서 다 뿌려줘요. 다 뿌려줘서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거 동작을 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티 이벤트 메소드는 아까 스타트 업데이트 뭐 이런 유니티 엔진 제어 메소드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이벤트 메소드에는 그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뭐 온 트리거라든지 뭐 이제 물리 충돌 같은 이런 어떤 특정 경우가 생길 때 이 함수를 실행하라, 이런 유니티 이벤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스크립트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